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18일 아침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태양광 때문에 홍수 피해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사태의 주범이 바로 태양광 발전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와르르 무너지고 있습니다. 김의겸의 막말 파문, 그리고 이화영이 드디어 입을 연다는데요. 결국 이재명, 정당적으로는 이재명 체제가 무너지고, 그리고 형사적으로는 권도영의 예를 볼 수 있듯이 결국 미국으로 끌려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명수도 이제 포위되고 있습니다. 김명수의 측근인 김인겸 결국 무릎을 꿇었다는데요. 다시 아예 검찰에 나는 나갈 생각이 없다 하던 사람이 검찰 소환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깜빵 갈 일만 남았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국이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와이프와 자녀들의 문제로 자신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듯 하는데요. 자,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순서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원도는 이미 당했다라는 제목의 조간 기사인데요. 산사태 범인으로 찍힌 태양광 딱 나와버렸습니다. 자, 쏟아지는 비로 산업시설과 태양광 설비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는 건데요. 침수와 산사태의 위험이 커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국에 분포한 태양광 설비가 바로 요주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산에 지어진 태양광, 이른바 산지 태양광이 특히 문제라는데요. 나무를 잘라내고 산을 깎아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는 집중호우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산사태 원인으로 지목될 수밖에 없는데요. 작년 8월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에서 발생한 산사태도 태양광을 짓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벌목, 지역 변경이 주 요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한전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북과 충북 지역에는 각각 3063MW, 122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가 들어서 있습니다. 전국 태양광 설비에서 각각 13.8%, 5.5%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지가 많은 이 지역에 강우가 집중되면서 산사태 위험이 한층 커졌다는 겁니다. 산업부는 풍수해에 취약한 산지 태양광 설비를 지정해 특별 안전 점검을 진행했지만 대상 시설이 워낙 많아서 세부적인 진단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상준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자연적 산지보다는 태양광 설비 지역같이 인위적으로 조성된 산지가 강수, 산사태에 훨씬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폭우로 배수로에 낙엽, 토사 등이 쌓였을 가능성이 큰데 이후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배수로를 서둘러 정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짚었습니다. 자, 결국 문재인 정권에서 태양광 확장을 하면서, 그죠? 탈원전에 태양광 확장 정책을 피면서 결국에는 산사태, 호우 시에 이게 집중호우 시에 홍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세상에 이런 건 처음 봤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 모든 일들이 다 연결돼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데요. 결국 이 홍수의 주범 4대강 보를 갖다가 헐어버리고 수문을 열어버리고 태양광을 산지에다가 깔아버린 문재인이 주범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민주당은요, 자기네들이 잘못했다는 생각 하나도 안 합니다. 뻔뻔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지하차도로 밀어넣었다라는 김의겸의 발언이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유족들과 피해자들의 명예까지 훼손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자, 민주당의 김의겸이가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전격 방문한 데 대해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 지하차도로 밀어넣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충북 청주의 궁평 지하차도는 이날 어제 수해로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아직 수색이 진행 중인 곳입니다. 참사 현장을 대통령 공격을 위한 비유 대상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논란이 일자 김의겸이는 어제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대러시아 정책 위험성을 강조하려는 마음이 앞서서 유족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면서 유가족께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 러시아를 적대한 것 미국 대통령 흉내다라면서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6.25 전쟁 때 다른 나라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비판했는데요. 민주당 국방위, 외교통일위, 정보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재난 상황에 보이지 않던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나타난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우크라이나 방문이 러시아를 적으로 몰아세워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다고 주장을 한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러시아와 중국의 총구가 태평양 쪽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과 행동으로 그 총구가 우리나라를 향해 겨누어지지 말란 법이 없게 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외교에 있어서 해서는 안 될 말을 김의겸이 한 거죠. 아예 저쪽엔 생각도 안 하는데 그래? 니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총구를 겨누겠어 라는 말이랑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폄훼하는 발언을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마치 범람하는 강과 같다면서 수해 참사에 이번 정상 외교를 빗댄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통제가 되는 나라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범람하는 강과 같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소련에 병합돼 있던 우크라이나가 6.25 남침 사주에 책임이 있다. 아니 소련이 러시아가 중심이고 우크라이나는 거기에 일종의 식민국가로서의 존재를 했던 것인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는 얘기죠. 이 같은 논리라면은 일본의 식민지였던 대한민국도 일제가 일으킨 태평양전에 책임이 있다는 말이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 민주당의 주장은 중국 관영 매체의 주장과 겹치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인민일보 계열인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 편에 완전히 섰다는 것이다 라면서 이번 조치로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악화될 것이고 중국과의 관계도 긴장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나토 30개 회원국 중 11개국이 6.25 전쟁에 참전해서 병력과 의료 물자를 지원했습니다. 결국에는 중국의 이중대 아니냐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게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이거 가만히 둘 수가 없죠. 그런데 유족들까지 분노하게 하는 선을 넘는 김의겸의 발언 언제 끝날까요? 김의겸이가 과연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을까요? 자, 빨리 쫓아내버려야 된다는데요. 그런데 혁신이라고 민주당이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쇄신안도 거부당했고 이제는 사과까지 해야 될 상황에 몰렸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이 꼭두각시 세워놓은 혁신이가 꼭두각시 역할도 못하고 있고 결국 민주당은 혁신이가 스스로 얘기한 대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요. 자, 민주당의 중진인 서른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향해 공개 사과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낙연을 비판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국민이 민주당에 실망한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는 게 바로 혁신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서른은 SNS에 김은경은 민주당의 정체성부터 공부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혁신위원장이 이낙연을 겨냥한 마녀사냥식 발언을 쏟아낸 속내가 뭐냐라면서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혁신위가 참신한 혁신의제를 내지 못했다면서 재정비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김은경이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낙연의 귀국으로 당 계파 갈등의 우려가 높아지는 데 대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당 원로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본인이 잘 알 것이라면서 자기 계파를 살리려 언행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지 않으리라 기대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서른의 사과 요구는 민주당이 불체포 특권 추인에 실패한 지 나흘 만에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혁신위에 1호 쇄신안을 서약하는 안을 논의했지만 친명계 일부와 서른의 반발로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요. 해당 의안이 의총에 오르는 데만 20일이 걸렸지만 이조차 추인을 못한 겁니다. 이를 계기로 혁신위 무용론이 더 커질 전망이라는데요. 친명계는 혁신위의 1호 쇄신안을 거부했고 비명계조차 위원장의 공개 사과를 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면은 20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들에게 줄줄이 구속영장이 청구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천권 등 권한이 없는 혁신위원장이 현역 의원에게 특권 포기를 요구하는 것이 받아들여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지도부는 출구 전략을 고심하고 있는데 의총에서 추인하는 대신 결의문 또는 선언문 형식으로 이슈를 마무리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반에 가까운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개파색이 엷은 중진 의원들조차 반기를 들 만큼 당내 이견이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오늘 열릴 의총에서도 이 문제를 다룰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당분간 정무적 의제 대신 충북 오송 지하차도 사태 등 수해 상황에 대해서만 집중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흐지부지 되는 것이고 혁신위도 당내에서 비토가 나오는 것이고 민주당은 혁신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그리고 이재명 체제는 계속하고 결국 이재명이 깜빵 가게 되면은 옥중 공천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게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에게 엄청난 타격이 가해졌습니다. 이건 이제 믿고 있었던 이화영이 현재 체념 상태고 다 불어버린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제2의 유동규 되는 것인가? 민주당이 비상이 걸렸다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최근에 권도영 보면요. 미국이랑 우리나라에서 각각 다 끌고 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환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미국 쪽에다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형을 살린 후에 그리고 미국 보내드릴게요예요. 한마디로 미국에 가면은 종신형 정도 받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도 한 20-30년 때려버리고 미국으로 보내서 남은 인생을 깜빵에서 마치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북 송금 의혹이잖아요. 이화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다 불어버리게 되면 이재명 국내에서도 형을 살고 미국 가서도 형을 살아야 된다. 관타나무로 가버리는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검찰의 대북 송금 관련해서 국정원 문건의 확보. 자, 김성태의 법정 증언 공세 등으로 수세에 몰린 이화영이 최근 사실상 체념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이 이제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으세요라고 설득하는 가운데 이재명 측에서는 이화영이 제2의 유동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보고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화영은 2018년부터 2019년 경기도 대북 스마트팜 사업 이재명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불을 쌍방울에 대납하도록 관여했다는 본인 혐의에 대해서 이제는 부인하기 힘들다라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간 이화영이는 이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지만 작년 5월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확보한 대북 송금 관련 문건, 해당 문건을 작성한 현직 국정원 직원의 증인신문, 그리고 이번 달 시작된 김성태의 법정 증언을 거치면서 급격히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대북 송금 당시 브로커로 활동한 안부수는 최근 법정에서 대북 송금이 이뤄지기 전 국정원에 다 보고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고, 국정원 직원 역시 증인으로 나와 안부수에게 들은 대로 보고서를 작성한 게 맞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성태도 증인 신분으로 나와 법정에서 대북 송금 정황을 자세하게 증언하면서 이화영에게 이제는 본인도 좀 내려놓을 때가 됐다라고 권유하기도 했는데요. 법정에서 위증을 하게 되면 위증죄로 처벌되는 만큼 법정에서는 거짓말했다고 볼 수가 없죠. 다 불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이화영은 포위되고 마음이 흔들려 버렸다는 거죠.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 6부도 관련자 진술과 물증이 충분히 확보된 만큼 이화영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는 분위기입니다. 고뇌에 빠진 이화영에게 확실해진 혐의는 그만 인정하고 협조하는 게 사는 길이다 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화영이 변심할 수 있다는 정황이 전해지면서 비상이 걸렸다는데요. 이재명 측은 이화영이 제2의 유동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보고까지 이재명에게 올렸다라는 거죠.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이화영이 어디까지 인정할지, 더 나아가서 유동규처럼 이재명의 관여 여부를 폭로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수사팀이 이화영이라는 관문을 넘는다면 최종 윗선인 이재명을 직접 겨냥할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 이재명이 대북 송금 정황을 보고받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무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이화영이 진술해주길 기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화영 다 불어버리면 미국에서 이미 입장이 나왔잖아요. 한국에서 어느 정도의 처벌을 할 것인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와는 다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도 최소 몇십 년 정도는 때려줘야지 미국에서 고개를 끄덕일 텐데, 뭐 직권남용 이 정도로 해결이 끝난다면은 미국에서 당연히 끌어 땡기겠죠. 예.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은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절대적 종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석방도 없고 그냥 죽을 때까지 깜방에 있는 겁니다. 과연 이재명의 운명이 관타나모에 가게 될지 지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그래도 한국 사람인데 한국 깜빵에서 평생을 보내는 게 낫다 1번, 아니다, 한국에서 몇십 년 살다가 그 이후에 미국 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번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됐든 평생 깜방에 있는 건 난데요. 그래도 우리나라에 있는 게 이재명한테는 낫겠죠. 그렇지만은 또 법을 생각하면, 국제법을 생각하면, 대북 제재를 생각하면 미국에서도 처벌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김명수 세력도 꼬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명수에 대한 포위망이 좁혀 들어가고 있는데요. 검찰이 김명수 거짓말에 대해서 국회에다가 거짓말을 했죠.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합니다. 김명수가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와 관련해서 허위 해명을 했다는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논란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조사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전날 김인겸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요. 검찰은 2020년 5월 김명수가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부당하게 반려했고 국회에 사표를 반려하면서 탄핵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허위 해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가 공개한 김명수와의 녹음 파일에는 김명수가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냔 말이야 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대법원은 2021년 초 관련 논란이 제기됐을 때 김명수가 임성근 부장판사와 건강 문제와 신상에 관한 얘기만 나눴을 뿐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김명수의 허위 해명 논란이 일었는데요. 김명수는 기억이 조금 희미했다며 사과했습니다. 황당한 얘기죠. 대법원장 정도 하는 사람이 저 정도 얘기를 할 때 기억이 희미하다고요? 그렇게 국회 탄핵 때문에 사표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정도의 말을 한 사람이 그렇게 정치적인 대법원장이었던 사람이 저걸 기억을 못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김인겸이는 2019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차장을 맡았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법관 인사를 포함해서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인데요. 임성근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김인겸에게 먼저 사직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결국 검찰은 김인겸을 통해서 당시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여러 차례 조사를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인겸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검찰은 김인겸이 서울가정법원장으로 근무하던 올해 초 방문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김인겸은 당시에는 참고인 신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검찰은 확보한 증거관계와 김인겸의 진술이 합치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은 추가 소환을 요청했지만 김인겸과 일정 조율의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려지기로는 나는 검찰에 안 나간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은 김인겸 조사 후 피의자로 입건하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였고 결국 어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인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서 김명수 조사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일단 김명수가 현역일 때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한다는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9월 퇴임 이후 김명수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는데요. 사법농단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임기 종료 후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임 부장판사의 사표는 반려됐고 국회는 2021년 2월 임 부장판사의 탄핵안을 의결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였는데요. 자, 임성근 부장판사는 임기 만료 형식으로 퇴임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임성근 부장판사가 퇴임해 현직 판사가 아니라며 국회에 탄핵 심판 청구를 각하했는데요. 결국 김명수 그동안 여러 가지 악행들, 공관 문제라든지 파티, 심지어 하다못해서 손주 놀이터까지 만들어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사건들 그리고 권순일과 관련된 이재명 사건들 아무것도 조사받지 않고 대법원장 임기를 다 마무리하게 돼버린 겁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근본이 되지 않는 사람이, 기본이 되지 않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망쳐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간 사법부에서 나왔던 황당한 판결들, 정치적 판결들, 누가 뒷배경에 있었을까요? 자, 지금 조국이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여전히 몰랐다라면서 남편과 아버지란 이름의 연좌제다라면서 잘못한 거는 오히려 와이프랑 자기 자녀들인데 왜 내가 수사받아야 되냐라는 황당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이 자녀들의 입시비리 공모 혐의를 재차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자료 등이 허위인지 여부를 자기는 알지 못했다면서 이를 공범관계로 보는 것은 연좌제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이거 굉장히 황당한 얘기입니다. 조민의 공소시효가 만료를 앞두고 있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조국의 입장,
이거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 대체로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피고인이 공범 성립에 필요할 정도로 허위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었는지 다시 평가하고 판단해야 된다. 생업에 종사하거나 사회에 활동하던 피고인은 조민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동안은 조국이나 정경심이 있다면은 거기에 조민이가 딸이라서 공범이지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국은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습니다. 아니, 내가 공직에 있었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조민이가 저런 거 어떻게 하는지, 허위를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어떻게 나를 공범이라고 얘기하냐는 황당한 논리를 들고 나온 겁니다. 허위 인턴십, 체험활동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자기가 제출을 한 거, 자기가 해준 거지 않습니까? 허위 인턴십 같은 경우는 조민 관련해서도 부산에서 만들어 온 게 있고요. 호텔리어 한다고. 그리고 체험활동, 그것도 허위로 제출했다는 혐의죠. 거기에다가 아들, 허위 인턴, 이거는 이제 최강욱이랑 연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의 스펙을 현미경같이 검증해 허위나 과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이 맞을지 의문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자녀를 갖다가 학교에 집어넣는데, 그죠?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떨어졌는데, 남들도 다 마찬가지로 허위나 과장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 현미경처럼 보고 특정 사람만 찍어가지고 허위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업무방해죄가 되냐라는 황당한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리고 조언과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몰랐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아버지가 중심이고 아들과 딸이 공범이다라는 모양새의 기소유예 얘기가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국은 오히려 쟤들이 잘못한 거고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인 거예요. 서울대 인턴 증명서, 조지 워싱턴대 장학 증명서 등이 허위로 작성됐는데요. 아들의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충북대 법학대학원 입시 제출 혐의에 대해서 민정수석으로서 서울에서 눈꽃 틀 새 없이 바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관여한 증거가 없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증거가 없대요. 통상 나는 정경심에게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정경심이 4+1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정경심이가 죄인이다. 그리고 아들과 딸이 잘못한 거를 왜 나한테 공범으로 엮느냐. 나는 모른다 라고 주장한 겁니다. 더 뻔뻔한 거는요. 아들이 다니던 조지 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대학에서 공지한 제재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아들의 성적을 높이고자 하는 고의와 과실이 각 단계에 있는지 봐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성적을 위해서 시험을 대신 쳐준 건데 그게 고의와 과실이 있는지 봐야 된다. 단계별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당연히 다른 사람이 시험을 쳐주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는 미국에서는요. 그건 당연한 얘기니까 학칙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학생한테 시험을 남이 쳐주면 안 된다라는 게 꼭 학칙에 들어가야지 그 학칙을 지킵니까? 정상이 아니죠. 자, 변호인은 수신제가를 철저히 하지 못했냐고 하면은 사회적 도의적 책임은 달게 받겠지만 아버지와 남편이라는 이유로 하지 않은 것을 책임지라는 것은 연좌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지금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결국 조국이는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잘못은 부인과 자녀들이 잘못했다라는 게 입장인 겁니다. 조국은 기자들에게 자식들이 많은 고민 끝에 문제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다면서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자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정경심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면서 항소심 출석을 하는 기회에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저는 만신창이 가족을 챙기며 과거와 현재를 성찰 중이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자, 검찰은 조국을 상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들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조국이 큰 틀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기 때문에 공은 검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조국은 자기의 직업을 지금 작가라고 얘기를 했다는데요. 재판에서. 직업, 작가. 그런데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인 거죠. 소설 쓰신 애죠. 나는 끝까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이거 지금 보면요. 저 집안은 뭐 자녀들, 아버지 결국에는 자기 출마하는 거에만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자녀들 기소유예는 두 번째 문제인 겁니다. 저런 뻔뻔한 인간. 마누라는 깜빵 보내놓고 잘못도 자녀들이 했다고 하고 나는 다 모르는 일이다. 대한민국이 저런 사람을 잠시나마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었다는 것이 정말 치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흑역사라고 해야 되겠죠.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이 모든 사실들 다 밝혀내고 있습니다. 김명수도, 이재명도, 문재인도 이제는 깜빵 갈 일만 남았고요. 조국은 도망갈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필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